자본론. 4장. 자본의 일반 방식. 5장. 자본의 일반 방식에서의 모순. 이자를 낳는 자본에서 유통 MC M'은 단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간 단계 없이 그 결과만 보면 M'의 형태이다. 실제로 MC M'은 유통 분야에서 맨 처음 모습을 지닌 자본의 일반 방식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본가로 완전히 성장하는 발전은 반드시 유통 영역 내에서, 그러나 유통 영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여야 한다. 이것이 문제의 조건이다. 다음은 사장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상품 유통은 자본의 출발점이다. 상품 생산과 상품 유통, 그리고 그 유통이 더 발전된 형태인 상업, 이 모든 것들은 역사적으로 자본 성장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화폐로서의 화폐와 자본으로서의 화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단순히 유통 형태가 다르다는 것뿐이다. 가장 단순한 유통 형태는 CMC이며 상품이 화폐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화폐가 상품으로 전환되는 형태이다. 달리 표현하면 구매하기 위해 판매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를 따라 가다 보면 특별하게 다른 형태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MCM이다. MCM은 화폐가 상품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상품이 화폐로 전환하는 형태이며 판매하기 위해 구매하는 형태이다. MCM에서 유통하는 화폐는 형태 전환하여 자본이 된다. 그러나 잠재적으로는 이미 자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젠 MCM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MCM은 CMC처럼 두 개의 대조를 이루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1단계는 MC 또는 구매 단계이며 화폐가 상품으로 전환한다. 제2단계는 CM 또는 판매 단계이며 상품이 화폐로 다시 전환한다. 두 단계는 결합하여 하나로 작용한다. 즉, 화폐가 상품으로 교환되고 같은 상품은 다시 화폐로 교환된다. 구매도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구매와 판매의 차이점을 무시하면 상품을 화폐로 구매하고 화폐는 상품으로 구매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유통 과정 단계가 끝나면 결과적으로 화폐와 화폐와의 교환이다. 예를 들어 2,000파운드의 면화를 100파운드에 구매한 후 2,000파운드의 면화를 110파운드에 다시 판매한다면 실제적으로 100파운드를 110파운드, 즉 화폐를 화폐로 교환한 것이다. MCM 과정의 특성과 경향은 양 끝이 모두 화폐이기 때문에 어떤 질적인 차이점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양적인 차이점이 발생한다. 처음에 투입되었던 화폐가 마지막 유통 과정에서는 더 많은 화폐로 회수된다. 100파운드를 주고 산 면화는 100파운드에 10파운드를 더하여 110파운드에 재판매될 것이다. 따라서 이 유통 과정의 정확한 형태는 MCM'이며 M' 이꼬르 M 플러스 델타 M, 즉 증가액이 더해져서 합계는 더욱 증가한다. 원래 가치에서 증가하거나 혹은 초과한 가치를 잉여 가치라 부른다. 가치는 유통 중에 온전히 유지될 뿐만 아니라 가치의 잉여 가치가 더해지거나 확장된다. 이러한 작동이 가치를 자본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상품의 단순 유통은 구매하기 위해 판매하는 유통과는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 가치를 충당하거나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이다. 반면에 자본으로서의 화폐 유통은 화폐 유통 그 자체가 목표이다. 왜냐하면 화폐가 지속적으로 갱신 활동, 즉 유통 중 가치 증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 유통은 무제한적이다. 이러한 화폐 유통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화폐 소유자는 자본가가 된다. 그러므로 결코 사용 가치는 자본가의 실질 목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단 한 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실질 목적이 아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끝이 없는 이익 창출만이 자본가가 추구하는 목적이다. 반면에 MCM 유통에서는 화폐와 상품의 가치 존재 형식이 각각 다르게 표현된다. 화폐가 일반적 가치 형식이라면 상품은 소위 특별하게 위장된 가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치 형태에서 다른 가치 형태로 지속적으로 어떤 손실도 없이 변화하며 반사적으로 적극적인 특성까지 지니게 된다. 만약 가치가 존속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연속하여 가치 증식을 하는 두 가지 다른 형태, 즉 화폐 가치와 상품 가치를 교대로 얻는다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명제에 도달할 수 있다. 자본은 화폐이다. 그리고 자본은 상품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 과정에서 활성 요소, 즉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은 가치라는 것이다. 가치가 지속적으로 번갈아가며 화폐 형태와 상품 형태를 취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 크기에서도 변화가 생겨 잉여 가치를 쏟아냄으로써 잉여 가치는 원가치와 차별화된다. 다른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증식한다고 할 수 있다. 잉여 가치가 더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활동을 가치의 고유의 활동이라 하며 따라서 가치 증식은 반사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증식이다. 이런 가치의 특성 때문에 본인에게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주술적 특성을 얻는다. 비유하자면 살아있는 자식을 출산한다거나 혹은 적어도 황금알을 낳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치는 과정 중에 가치가 되고 또한 과정 중에 화폐가 되며 결국에는 그와 같이 자본이 된다. 가치는 유통에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유통으로 들어가고 유통 내에서 가치 보존과 가치 증식을 하며 크기가 확장된, 즉 가치가 증식된 모습으로 되돌아온 후 새롭게 동일한 라운드를 다시 시작한다. 판매하기 위해 구매하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좀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구매하는 MCM 프라임은 분명히 자본의 한 종류인 상인 자본의 형태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산업 자본 역시 화폐이며 산업 자본은 상품으로 변했다가 상품들이 판매됨으로써 다시 더 많은 화폐로 재전환한다. 마지막으로 이자를 낳는 자본에서 유통 MCM 프라임은 단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간 단계 없이 그 결과만 보면 MM 프라임의 형태이다. End style lapidary. 간결하게 말하자면 화폐는 더 많은 화폐로 가치는 본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된다. 따라서 실제로 MCM 프라임은 유통 분야에서 프리마 페이시, 맨 처음 모습을 지닌 자본의 일반 방식이다. 5장. 자본의 일반 방식에서의 모순. 다음은 5장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화폐가 자본이 되는 유통의 형태 MCM 프라임은 앞에서 살펴본 상품, 가치, 화폐 그리고 유통의 본성에 관한 모든 법칙들과 반대된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뒤집고 비틀어 버린다 해도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만약 등가물이 교환된다면 잉여 가치는 발생하지 않으며 비등가물끼리 교환한다 해도 여전히 잉여 가치는 발생하지 않는다. 유통 또는 상품 교환은 어떠한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더 비싸게 팔기 위해 구매하는 유통 방식인 MCM 프라임은 진정한 상인 자본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그 작용은 유통 영역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 유통만으로는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과 잉여 가치가 창출하는 것에 관하여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등가물끼리의 교환은 상인 자본을 형성하지 못한다. 상인 자본의 유래는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얻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가지 장점이란 판매하는 생산자와 구매하는 생산자 사이에 상인이 기생적으로 끼어들어 양자 모두에게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벤자민 플랭클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쟁이 강탈이라면 상업은 그냥 사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재산 증식 기법은 두 가지 특성을 지닌 과학으로 하나는 상업에 속하고 다른 하나는 경제학에 속한다. 후자는 필요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만 유통에 근거하는 전자는 정의의 측면에서 보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자연의 이치에 맞지도 않고 거래 당사자가 서로 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고리대금업자는 가장 많은 혐오를 당한다. 그들에게 화폐 그 자체는 소득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들은 화폐를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래 화폐는 상품을 교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반면에 이자는 화폐로부터 만들어졌으며 더 많은 화폐에서 더 많은 이자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자와 자식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유래한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닮기 때문이다. 이자는 화폐가 낳은 화폐이며 그 결과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방식 중에서 대금업이 가장 반자연적이다. 잉여 가치가 유통에 의해서는 창출될 수가 없다. 잉여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유통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반드시 발생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본은 유통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본이 유통 밖에서 유래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자본의 근원은 유통 내에서 존재해야 하지만 아직 유통 내에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중의 결과를 얻었다.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환은 상품 교환의 법칙의 기초 위에서 설명되어져야 하며 따라서 시작점은 등가물의 교환이다. 아직은 애벌레 수준인 자본가이자 돈 많은 탐욕가는 자신의 상품을 일정한 가치에 구매하고 일정한 가치에 판매하여야 한다. 유통 과정의 끝에서는 자신이 처음에 유통에 투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회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본가로 완전히 성장하는 발전은 반드시 유통 영역 내에서 그러나 유통 영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여야 한다. 이것이 문제의 조건이다. 다음은 4장과 5장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판매하는 생산자와 구매하는 생산자 사이에 상인이 기생적으로 끼어들어 양자 모두에게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플랭클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쟁이 강탈이라면 상업은 그냥 사기다. 탐욕이 심한 상인들과 고리대금업자의 폭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는 그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당연하다. 그러나 상업의 이윤 그 자체를 사치 또는 사기로 바라보는 시각에는 공감하지 않는다. 상인의 교역, 무역 그리고 운송업에서 이윤을 얻는 것은 그 물류를 유통하는 과정에서의 수고를 대신해주는 대가이고 또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대가이기도 하다. 이윤의 일부에는 자연재해에 의한 손실, 약탈과 같은 위험에 대한 보험료도 산정되어 있다. 이미 수천 년 동안 상인의 교역과 무역은 국가 발전 혹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15세기 이탈리아 상업의 번성은 르네상스의 부흥의 원인이 되었으며 예를 들면 메디치 가문의 후원이 있었다. 르네상스는 나중에 종교개혁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플라톤의 국가 제2장에서 소크라테스는 도시 상인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다음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럼 이건 어떤가? 도시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생산한 것을 상호간에 어떻게 교환하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협력관계를 맺고 도시를 건립한 것이겠지. 당연히 사고팔고 하겠지요. 맞았어. 그것으로 시장과 교환의 표징으로 화폐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농부 또는 숙련공이 자신이 만든 물품을 갖고 시장에 갔는데 제때에 도착하지 못해서 자신의 물건과 교환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시장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물물 교환을 할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허비해야 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고 서비스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에 머물면서 물건을 팔려는 사람에게는 돈과 교환해 물건을 받고 물건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물건을 돈과 교환하여 물건을 건네줍니다. 맞았네. 그런 필요성 때문에 도시에는 상인이 생겨나게 된 것이겠지. 상인이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할 때 아데이만토스는 이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이윤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마르크스의 설명처럼 이윤 없이 상품을 교환한다면 상인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상인이 얻는 이윤의 원천은 농부와 숙련공이 겪어야 할 수고를 대신 해주는 대가로 받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인용하면서 상업과 이자를 부정한다. 상거래는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고 거래 당사자는 서로 속이기 때문이다. 이자 그 자체는 반자연적이다. 그러나 자본론에서의 인용문과 1885년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출판한 영문 번역본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미 말한 것과 같이 부의 획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가정 운영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매 거래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사회에서 필요하고 명예스러운 것이지만 주로 교환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매 거래, 즉 상거래는 공정성 측면에서 비난을 받는다. 왜냐하면 비자연적이고 자연으로부터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서로 이득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리대금업자가 가장 많은 증오를 받는다. 가장 큰 이유는 화폐 자체로부터 큰 이익을 얻기 때문이며 이것은 자연물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폐는 교환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 이자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자라는 단어는 화폐가 낳은 화폐라는 의미이고 화폐를 번식하는 데 적용된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를 닮았기 때문이다. 부를 취득하는 방법 중에서 대금업이 가장 비자연적이다.
상거래는 사람들로부터 이득을 취득하기 때문에 자연물로부터 이득을 얻는 농업, 목축 등과 구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상거래의 본성상 비자연적이라고 한 것이다. 또한 이자 역시 사람이 만든 화폐로부터 이득을 취득하기 때문에 비자연적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하고 비난한 것은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는 고금리였다. 마르크스는 벤저민 플랭클린처럼 아리스토텔레스도 상업을 부정했다고 인용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업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정치학 제1편 11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부를 획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축, 농업이 있으며 이것들이 바로 자연적이고 올바른 형태의 재산 획득, 즉 생산의 기술로서 중요하다. 그 다음은 교환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업이 있다. 상업에는 해운, 운수, 판매 이 세 가지가 있으며 이들 중 어느 것은 안전성이 높고 다른 것은 이익률이 높다는 차이가 있다. 두 번째는 투자를 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보수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교환의 마지막 업종, 즉 서비스업에는 숙련된 기술공이 하는 일이 있고 육체적인 노동만을 할 수 있는 비숙련공이 있다. 획득 기술의 세 번째 형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중간쯤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첫 번째 자연적 형태의 획득 기술과 두 번째 교환 형태의 획득 기술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마르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벤저민 플랭클린의 글을 인용하여 상업의 본성을 사기라고 설명하지만 상업은 경제학의 근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업을 사기라고 말한다면 결국 경제학도 사기라는 우를 범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잉여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직 5장에서는 밝히지 않는다. 잉여 가치는 순환 과정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데 잉여 가치가 발생했다는 것은 순환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반드시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란 가치 증식 과정과 잉여 가치의 생산 과정을 말한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연상시킨다. 국부론 제4편 2장 국산품과 경쟁하는 외국 상품의 수입 제한에 관하여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란 표현이 나온다. 영국의 생산업자는 해외 생산보다 국내 생산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하고 생산되는 물품의 가치를 최대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추진하게 된다. 이것이 자신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 해서 반드시 사회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아담 스미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경제정책은 낮은 관세와 자유무역이었지만 당시의 영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높은 관세와 보호 무역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달리 표현하면 당시 영국의 서민들은 품질 좋고 저렴한 외국산 물건들을 살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아담 스미스는 높은 관세, 독점 시장, 보호 무역 등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국산품과 경쟁하는 외국 상품의 수입 제한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지만 그래도 숨은 장점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당시 영국에서 시장을 독점 혹은 과점하고 있던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들이었지만 어찌어찌하다 보니 자신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생기게 되었다. 결국 그 의도가 선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는 뜻이다. 개인적인 생각에 상투적인 표현인 어찌어찌 하다 보니가 비유적으로 그렇지만 품위 있게 보이지 않는 손이란 표현으로 쓰였을 뿐이다. 국부론 4편 2장에서 한 번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이란 표현이 유명해진 이후 너무 빈번하게 인용되고 과장되게 표현된다.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수요와 공급이 결정된다. 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 이는 적합한 표현도 아니고 맞는 사실도 아니라고 생각한다.